저는 가진 게 없기 때문에 필요한 힘을 제 안에서 길러냈거든요. 뭔가 제 삶이 되게 잘 만들어 놓은 모델하우스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제가 이제 봉사활동을 하나 시작해요. 여성공전이라는 여성 쉼터에서 글쓰기나 언어에 한계가 있는 분들을 도와서 편지 대피를 해드리거나 서류 업무를 도와주는 그런 일을 하는데, 지금 현재 릴리 씨는 쉼터에서 살고 계시잖아요. 그런 저한테 해줄 만한 조언이나 팁 같은 게 있으실까요? 조심해야 될 단어나 하지 말아야 될 행동 같은 것들이요. 처음부터 너무 어려운 질문을 던지시는 것 같은데, 제가 쉼터에서만 6년을 살았잖아요. 많은 분들이 봉사를 오셨죠. 저희를 돕겠다는 명목으로 와서 맛있는 것들 사주시고 상담이라고 저희 얘기를 들어주고 이러면 무작정 좋아할 거라고 생각하시는데 사실 아니거든요. 그게 정말 착각이에요. 물론 도움은 너무 감사하죠. 근데 사실 문제는 그 이후에 있어요. 저희한테 리액션을 바라는 눈빛이 좀 많이 부담스러웠던 것 같아요. 얼마 전에 제가 이런 기사를 봤어요. 어떤 남매가 복지카드를 가지고 돈가스 집에 밥을 먹으러 갔대요. 이제 그곳이 약간 좀 가격대가 있는 일본식 돈가스를 파는 곳이었던 거죠. 그래서 그걸 본 어떤 분이 민원을 넣으셨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이 기사를 보고 정말 공감했어요. 어떤 분들은 선이라고 하면서 본인이 원하는 반응을 해주지 않으면 화를 내시더라고요. 그 민원을 넣으신 분은 배고픔을 채울 수 있는 최소한의 한 끼를 기대하셨던 거겠죠? 근데 사실 어린 남매에게 필요했던 건 그냥 한 끼가 아니라 맛있는 음식이었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필요는 당사자가 정하는 거예요. 봉사가 일방적인 자기 만족은 아닌지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해요. 필요는 당사자가 정한다는 게 어찌 보면 너무 당연한 말이긴 한데, 항상 누군가를 돕는다는 그런 자신의 모습에 도취돼서 상대방의 생각이나 기분을 배제해버리는 그런 실수를 저지르는 것 같아요. 사실 제가 봉사활동을 하게 된 계기가 번아웃이 와서 정신과 상담을 받는데, 거기 선생님께서 이제 저한테 봉사활동을 해보는 게 좋을 거라고 추천을 해주셨거든요. 작은 성취감이 쌓이고 내가 누군가에게 도움이 된다는 그런 사실들이 무력감을 이겨내는데 좋을 거라고 하셨는데, 릴리 씨 이야기를 들으니까 그런 성취감에 또 너무 도취되진 않도록 주의를 해야겠어요. 저는 취미가 딱히 없는 것 같아요. 변호사 일을 하는 동안 정말 앞만 보고 달렸었거든요. 재판 결과가 고스란히 제 실적이 되는 거다 보니까 진짜 지지 않으려고 일에만 매달렸어요. 지금 어쩌다 보니까 갑작스레 백수 생활을 하고 있긴 한데 어떻게 쉬어야 할지를 모르니까 일할 때보다 더 막막한 느낌이에요. 릴리 씨는 취미 있으세요? 제가 지금 제빵 기술을 배우러 학원을 다니고 있는데 거기서 제 별명이 사실 취미 부자예요. 다들 저보고 쉬는 날이 제일 바쁘겠다고. 독서를 굉장히 좋아하고요. 특히 시집 좋아합니다. 뜨개질 같은 건 저희 20살 때 쉼터에 계시던 아주머니한테 배워서 지금까지 꾸준히 하고 있는 취미고, 최근에는 줌바를 시작했어요.
저는 성격 자체가 원래 타고나게 좀 가만히 못 있는 성격인데 사실 어린 시절에 영향도 좀 큰 것 같아요. 저를 낳아주신 엄마한테 조울증이 있으셨거든요. 저한테 좀 굉장히 집착을 하셨어요. 사실 뭔가 취미라는 게 그림을 하나 그리려고 해도 재료비가 들고 이러니까 뭔가 쉽지 않았겠다라고 생각하긴 했는데 진짜 취미가 이렇게 많으실 줄은 몰랐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돈이 많으면 더 많은 선택지가 주어지겠죠? 근데 돈이 꼭 많아야만 취미 생활을 할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자기가 뭘 할 때 즐거운지를 알면 돼요. 삶이 너무 바쁘고 뭔가 육체적으로 힘들어서 취미 생활을 갖지 못했다는 말도 사실 이해는 해요. 솔렌 씨에게도 취미 생활을 가지라고 강요하고 싶은 마음은 조금도 없는데 단지 뭔가 가난하면, 부모가 없으면, 쉼터에서 살면 성격도 어둡고 취미도 없을 거야, 이런 게 솔직한 편견이잖아요. 저는 그렇지만 않다는 거, 저 같은 사람도 있다는 걸 알려주고 싶어요. 저는 가진 게 없기 때문에 필요한 힘을 제 안에서 길러냈거든요. 그게 독서의 계기였고 이렇게 하나씩 행복을 찾는 재미를 알아가는 거죠. 취미가 많은 사람을 보면 항상 부러웠어요. 저렇게나 자기한테 시간을 쏟을 수 있는 여유라든가 그리고 자기 자신을 들여다보고 관찰할 수 있는 성숙함이 있는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요. 릴리 씨도 그런 사람인 것 같아요. 진짜 멋있으세요. 제가 촬영 섭외를 받고 사전 인터뷰를 할 때 이 질문을 가장 하고 싶다고 했었거든요. PD님께서 뭐든 물어봐도 된다고 하셔가지고 저는 제가 이제 막 사회에 나가기 위해 꿈틀거리는 사람으로서 여성이라는 이유로 당했던 차별의 순간들을 어떻게 극복하셨는지가 사실 좀 궁금했어요. 그러니까 커리어를 쌓고 더 높은 자리로 올라가려면 현실과 타협해야 했을 때가 많았을 것 같은데 현실적으로 뭔가 차별에 대한, 페미니즘에 대한 목소리를 내면 매장을 당할 수도 있잖아요. 성차별이라는 게 어디에나 존재하잖아요. 노숙자들 사이에서도 여성 노숙자들은 더 나쁜 상황에 처하기도 하고요. 변호사라는 직업 특성상 가해자를 변호해야 하는 그런 일도 있긴 했는데요. 제가 언제 한번 디지털 성범죄 가해자를 변호해야 했던 적이 있어요. 당시에 제가 일을 가려서 받을 수 있는 처지도 아니었고 그리고 여기서 패소했을 때 이래서 여자는 안 돼 라는 말을 듣는 게 너무 끔찍해서 진짜 정말 열심히 그를 변호했었는데 그 건이 끝나고 나니까 뭔가 제 삶이 되게 잘 만들어 놓은 모델하우스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사람들이 보라고 지어놓은 집, 그 집을 채워줄 온기도 이야기도 없는, 제가 더 열심히 정말 더 잘해서 아무도 나를 건드릴 수 없는 그런 자리에 올라간다면 성범죄 가해자를 변호하는 일 따위는 하지 않아도 되고 뭔가 오히려 피해자를 위한 목소리에 힘을 실어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면서 조금만 더 참자, 버티자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그 결과가 번아웃이라는 게 참 다 부질없이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그때 과오를 조금이라도 뭔가 청산하고자 여성분들을 위한 그런 피해자의 목소리에 힘을 실어줄 수 있을 만한 일을 시작해 보려고 해요. 그럼 봉사활동도 그런 계기 중에 하나였고요. 네. 사실 듣는 내내 너무 솔직하게 답변을 해주셔가지고 어떻게 리액션을 해야 될지 잘 모르겠는 느낌이었는데 근데 솔렌 씨 얘기를 들으니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내가 혹시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된다고 하더라도 좌절하지는 말자. 멈추지 않고 다른 사람을 도와주면 그걸로 됐다. 과오라는 말이 되게 인상 깊네요.